우리가 아는 임진왜란은 승리한 조선의 이야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빛나는 해전, 외병들의 목숨을 건 저항, 그리고 마침내 물러가는 왜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수백 년간 되풀이하며 기억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잔혹한 전쟁을 침략자의 시선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바다 건너에서 온 그 병사들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들의 기록, 그들의 편지, 그들의 증언은 우리가 알던 전쟁의 얼굴을 뒤바꿔 놓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역사를 뒤집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입체적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침략자의 눈에 비친 전쟁의 실체, 그 속에서 우리는 전쟁이라는 것의 본질을 훨씬 더 선명하게 마주하게 될 겁니다. 1592년 일본 오사카성. 천하를 통일한 남자가 거대한 지도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전국시대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일본 열도 전체를 손에 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눈은 이미 일본 바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 그의 손가락이 조선을 짚고 명나라를 짚고 더 나아가 인도까지 짚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단순한 과대망상이 아니라 수십 년간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자의 자신감이 만들어낸 확신이었습니다. 일본 통일 과정에서 쏟아져 나온 수십만의 전투 경험 있는 사무라이들, 이들을 어딘가에 써야 했습니다. 내전이 끝난 뒤에도 무장한 채 할 일 없이 떠도는 수십만 전사 집단은 그 자체가 폭탄이었으니까요. 히데요시에게 대륙 정복은 야망인 동시에 정치적 필요였습니다. 문제는 그가 조선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조선에 파견된 사신단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마저 엇갈렸습니다. 정사 황윤길은 반드시 침략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고 부사 김성일은 그런 기미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하지만 일본 쪽 기록을 보면 히데요시에게 올라간 정보는 더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군사력은 보잘것없고 백성들은 일본군을 해방자로 맞이할 것이며 조선을 밟고 지나가면 명나라의 심장부까지 단숨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장밋빛 보고들이 올라갔습니다. 아첨과 무지가 뒤섞인 정보들이 한 남자의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킨 겁니다. 조선의 험준한 산악지형, 유교적 충의로 무장한 백성들의 저항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라는 거대한 장벽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부산포 앞바다에 거대한 함대가 나타납니다. 700척이 넘는 전선에 실려온 일본군 선발대 약 15만 명.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제1군이 부산포에 상륙했을 때 그들의 눈에 비친 조선의 첫인상은 놀라울 정도로 허술한 방어선이었습니다. 부산진성의 정발 장군은 장렬하게 싸웠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네 부사 송상현도 싸워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비켜주기는 어렵다는 말을 남기고 순절했지만 일본군의 전진을 막기엔 조선의 방어체계는 너무나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전국시대 100여 년간의 내전을 통해 단련된 사실상 당대 동아시아 최강의 육군이었습니다. 조총이라는 신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병사 한 명 한 명이 실전 경험으로 가득 찬 베테랑들이었습니다. 반면 조선은 200년 가까이 대규모 전쟁을 치르지 않은 상태였죠. 이 격차가 초반 전황을 결정지었습니다. 부산에서 한양까지 일본군의 진격 속도는 경이로웠습니다. 아니, 경이롭다는 표현보다 무시무시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상륙 후 불과 20일 만에 한양을 함락합니다. 조선의 수도를 단 3주 만에 점령한 겁니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제1군과 가토 기요마사의 제2군은 서로 한양에 먼저 입성하려고 경쟁까지 벌였습니다. 충주 탕금대에서 조선 최고의 명장으로 불리던 신립이 이끄는 조선군 주력이 괴멸당했을 때 일본군 지휘부 사이에는 일종의 도치감이 퍼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명나라까지 단숨에 갈 수 있겠다는 환상이요. 한양 입성 후 벌어진 연회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조선 왕이 버리고 간 궁궐에서 일본군 장수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전공을 다투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한양에 들어왔느냐를 놓고 고니시와 가토가 으르렁거리고 벌써 조선 팔도를 나눠 갖는 분배 회의가 시작됩니다. 히데요시에게 보낸 보고서에는 승리의 확신이 넘쳐 흘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도취의 순간 이 전쟁의 진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양을 점령한 일본군이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텅 빈 도시였습니다. 선조와 조정은 이미 의주로 피란을 떠난 뒤였고 한양 백성들의 상당수도 도성을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점령은 했는데 항복을 받을 왕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끝낼 상대가 사라진 겁니다. 이것은 일본군 지휘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쟁 경험은 일본 내전에 기반한 것이었고 일본에서는 성을 함락하고 영주의 항복을 받으면 전쟁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수도를 점령하면 나라가 항복한다. 이것이 그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달랐습니다. 왕은 끝까지 도망가면서도 항복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흩어져서 저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급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일본군이 이 전쟁에서 마주한 가장 근본적인 악몽이었습니다. 부산에서 한양까지는 4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이 긴 보급선을 유지해야 하는데 조선의 지형은 일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산이전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나라에서 좁은 산길을 따라 식량과 무기를 실어 나르는 것은 상상 이상의 고역이었습니다. 일본의 전쟁은 대체로 좁은 지역 안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보급선이 이렇게까지 길어진 경험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도로라고 할 만한 것이 부실했고 오마차가 다닐 수 있는 넓은 길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급선의 문제보다 일본군을 더 경악하게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병이었습니다. 조선의 정규군이 초반에 무너진 것은 사실이지만 조선의 백성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곽재우가 홍의장군이라 불리며 경상도에서 들불처럼 의병을 일으켰고 고경명은 전라도에서, 조원은 충청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유학자, 농민, 승려, 노비에 이르기까지 신분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저항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일본군 입장에서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전쟁이었습니다. 정규군과 전장에서 맞서는 것은 익숙했지만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무장한 민간인들이 보급대를 습격하고 산속에서 기습을 감행하고 밤중에 진영에 불을 지르는 것은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였습니다. 일본 측 기록에는 이런 의병 활동에 대한 당혹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적의 군사가 아닌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덤벼든다는 것, 이것은 그들의 전쟁관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경험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험난한 산길을 끝없이 행군하는 일본군 보급대의 모습을. 그들은 더 이상 기세등등한 정복자가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낯선 산길을 올라가는 지친 병사들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산 위에서 함성이 들리고 화살이 날아오고 돌이 굴러옵니다. 미처 대열을 정비하기도 전에 의병들은 다시 산속으로 사라집니다. 식량을 실은 마차는 불에 타고 호위 병사 몇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식량 부족은 심각한 지경에 이릅니다. 일본군 하급 병사들의 일기나 편지에는 굶주림에 대한 호소가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밥을 구할 수 없어 풀뿌리를 캐먹었다는 기록, 말을 잡아먹었다는 기록, 심지어 쥐와 개를 잡아먹었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화려한 갑옷을 입고 부산포에 상륙하던 그 위풍당당한 사무라이들이 불과 몇 달 만에 낯선 땅에서 굶주림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전투에서 죽는 것보다 병과 굶주림으로 죽는 병사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낭만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지만 이 지점에서 일본군 병사 개개인이 체감한 현실은 순수한 생존의 문제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일본군 입장에서 이순신의 등장은 말 그대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아니, 청천벽력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재앙이었습니다. 일본군의 전체 전략은 해상 보급로의 안전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육로로는 보급이 어려우니 바다를 통해 부산으로 물자를 실어 나르고 거기서 전선으로 보급한다는 구상이었죠. 그런데 이순신이 그 바다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1592년 5월부터 시작된 이순신의 출전은 일본 수군에게 연속적인 충격을 안겼습니다. 옥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한산도 대첩. 특히 한산도 대첩은 일본 수군에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가했습니다. 하객진이라는 전술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일본군의 시선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일본 수군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육전에서의 승리에 도취되어 바다에서도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된 순간 사방에서 조선 전함들이 나타나 학의 날개처럼 펼쳐지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일본 수군의 전술은 기본적으로 적선에 접근해서 뛰어올라 백병전을 벌이는 것이었는데 조선 수군의 판옥선과 거북선은 애초에 접근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원거리에서 쏟아지는 포격에 일본 전선들이 하나둘 불타고 침몰합니다. 와키자카는 간신히 목숨만 건져 도주했고 일본 수군은 사실상 괴멸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패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바다가 막혔다는 것은 일본군의 생명줄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부산을 통해 들어오는 보급조차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고 전선의 일본군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히데요시는 이순신의 존재를 보고받고 경악했다고 합니다. 조선의 육군은 쉽게 무너뜨렸는데 바다에서 이런 괴물 같은 적이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한 겁니다. 일본 측 기록에는 이순신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동시에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그를 귀신 같은 장수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해상 보급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명나라가 참전합니다. 조선의 요청을 받은 명나라는 처음에는 소규모 병력을 보냈다가 패퇴한 뒤 본격적인 대군을 파견합니다. 이여송이 이끄는 명군 4만여 명이 압록강을 건너 조선에 들어왔을 때 이것은 일본군 지휘부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를 의미했습니다. 조선 하나를 상대하는 것도 이미 버거워진 상황에서 대륙의 대구까지 적으로 맞서야 하는 현실이 닥친 겁니다. 1593년 1월 평양성 전투가 벌어집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점령하고 있던 평양성에 이여송의 명군이 총공세를 펼칩니다. 명군은 대포를 대량으로 동원했는데 일본군이 경험해보지 못한 규모의 포격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포탄이 쏟아지고 화염이 진영을 삼켰습니다. 고니시의 군대는 결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평양을 버리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퇴각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의 추위 속에서 평양을 빠져나오는 일본군의 행렬입니다. 혹독한 조선의 겨울을 이들은 경험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 본토, 특히 규슈나 시코쿠 출신의 병사들에게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조선의 겨울은 그 자체가 사형선고였습니다. 얼어붙은 강을 건너다 빠져 죽는 자, 동상으로 손발이 썩어가는 자, 굶주림과 추위가 겹쳐 행군 중에 쓰러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자, 승리에 도취되어 북으로 진격하던 바로 그 길을 이제 패잔병이 되어 남으로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반년 전만 해도 천하무적이라 자부하던 병사들이 이제 살아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소원이 된 겁니다. 벽제관 전투에서 명군을 일시적으로 격퇴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전세는 이미 기울어진 뒤였습니다. 일본군은 한양에서도 물러나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파죽지세로 올라갔던 그 길을 고스란히 되짚어 내려오는 겁니다.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의 풍경은 같은 땅이지만 그 땅을 밟는 병사들의 눈에 비친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전쟁의 가장 잔혹한 측면일지도 모릅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 일본군은 조선 남부, 경상도 해안 지역의 외성이라 불리는 일본식 성곽들을 축조하고 주둔합니다. 울산, 사천, 순천,
남해 등지에 촘촘하게 성을 쌓고 버틴 겁니다. 그리고 일본과 명나라 사이에 길고 긴 휴전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 협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만과 오해의 연속이었습니다. 명나라 측 협상 대표 심유경과 일본 측 고니시 유키나가는 각자의 본국에 서로 다른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히데요시는 명나라 황제가 자신의 조건을 수용했다고 믿었고, 명나라 조정은 히데요시가 항복했다고 믿었습니다. 양측 다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한 채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 황당한 외교적 기만은 결국 1596년에 폭로되었고, 분노한 히데요시는 재침을 명령합니다. 정유재란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기화 과정에서 가장 고통받은 것은 전쟁의 의미를 잃어버린 병사들이었습니다. 남해안 외성에 주둔하던 일본군의 일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왜 거기 있는지조차 점점 알 수 없게 되어갑니다. 정복은 실패했고, 기국명령은 오지 않고, 적은 사방에서 노려보고 있고, 보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이 생각나고, 전사한 동료의 얼굴이 밤마다 떠오릅니다. 전쟁 초기의 열기나 대의명분 같은 것은 이미 증발해버렸고, 남은 것은 무료함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회의감뿐입니다. 일본군 하급 병사들의 편지나 기록에는 이런 심경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고향의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쓴 병사, 전사한 동료의 갑옷끈을 풀며 눈물을 흘리는 병사,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아 밤마다 술로 공포를 달래는 하급 장교. 이들에게 히데요시의 대륙 정복 야망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집에 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정유재란에서 일본군은 다시 한번 북진을 시도하지만 이번에는 첫 번째 침략 때와 같은 기세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조선군은 첫 번째 전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했고 명군도 여전히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직산 전투에서 일본군의 북진이 저지되었고 명량해전에서는 겨우 13척의 배로 이순신이 일본 수군을 다시 한번 격파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명량해전에 대해서는 조선의 시선에서 많이 이야기되지만 일본 수군의 시선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00척이 넘는 대함대를 이끌고 좁은 해협으로 진입한 일본 수군은 단 13척의 적함을 마주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울돌목의 거센 물살과 이순신의 전술 앞에 대함대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패배가 일본 수군에게 남긴 심리적 충격은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숫자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데도 진다는 것, 이것은 전술이나 무기의 문제를 넘어 무언가 근본적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났다는 공포를 의미합니다. 전쟁은 점점 소모전의 양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울산성 전투에서 가토 기요마사의 군대가 명군과 조선군의 포위 속에 갇혀 극한의 상황을 겪은 일은 이 전쟁의 잔혹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만여 명의 일본군이 완공되지도 않은 울산 외성에서 포위된 채 열흘 넘게 버텼습니다. 식량은 바닥나고 물도 없어서 성벽의 종이를 뜯어 물에 적셔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말을 잡아먹고 말의 피를 마시고 심지어 벽지를 씹어삼키며 연명했다고 합니다. 구원군이 도착해서 포위가 풀렸을 때 성에서 나온 병사들의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 걸어다니는 해골에 가까웠다고 전해집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히데요시의 야망을 위해서요. 그 야망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의 권력욕과 과대망상이 수십만 명의 생명을 삼켜버린 겁니다. 일본군 병사 대다수는 자발적으로 조선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 다이묘들이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차출한 것이었고, 이름 없는 농민 출신 잡병부터 하급 사무라이까지 선택권 없이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대륙 정복이란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너무나 먼 세계의 이야기였습니다. 정유재란 중에도 외성에 갇혀 주둔하는 일본군의 일상은 무의미함 그 자체였습니다. 밤마다 조선군과 명군의 야습을 경계하며 잠을 설치고 부족한 식량을 놓고 동료끼리 다투고
병이 퍼져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가는 현실. 전쟁 초기에 공을 세우면 영지를 받겠다는 희망으로 바다를 건넜던 사무라이들도 이제는 살아 돌아가는 것 자체가 최대의 보상이 되어버린 상황. 이것이 전쟁의 실체입니다. 처음에는 야망과 영광의 이름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무의미한 소모와 죽음뿐이라는. 1598년 8월 1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습니다. 후시미성에서 병사한 그의 마지막 순간이 어땠는지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죽을 때까지 조선에서의 전쟁에 집착했다는 겁니다. 유언으로 철군을 명한 것인지 아니면 그의 죽음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 잔류 세력이 철군을 결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히데요시의 죽음은 이 전쟁의 마지막 명분마저 소멸시켜 버렸습니다. 히데요시가 죽었다는 소식이 조선 남부의 외성들에 전해졌을 때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해방감이었을까요? 아니면 허무함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드디어 돌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렇다면 이 모든 세월은 대체 무엇이었는가라는 참담한 자각. 전우의 죽음은, 자신이 입은 상처는, 이 낯선 땅에서 보낸 그 긴 시간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전쟁을 시작한 사람은 이미 죽었고 전쟁의 이유도 함께 사라졌는데 그 전쟁이 삼켜버린 수십만의 생명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철수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598년 11월 노량해전에서 퇴각하는 일본 수군을 이순신이 마지막으로 가로막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순신은 전사하지만 일본 수군도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마지막까지 바다는 일본군에게 무덤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일본군이 간신히 대한해협을 건너 일본 본토에 발을 디뎠을 때 그들이 가져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영토도, 영광도, 전리품도 아니었습니다. 가져간 것은 트라우마와 상실감, 그리고 전쟁의 무의미함에 대한 뼈아픈 체험뿐이었습니다. 7년간의 전쟁에서 일본군의 전체 사상자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소 수만에서 십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투 사상자보다 병사, 동사, 아사로 죽은 수가 더 많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이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침략을 당한 조선이었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수십만 조선 백성이 목숨을 잃었고 국토는 초토화되었으며 수많은 문화재가 약탈당하거나 불에 탔습니다. 이 전쟁의 1차적 책임은 전적으로 침략을 감행한 일본에 있으며 그 점은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전쟁의 비극이 모든 방향으로 작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침략자의 병사들도 선택권 없이 전쟁에 동원된 평범한 인간들이었다는 사실. 그들의 고통이 조선 백성의 고통을 상쇄하거나 희석시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야망이 어떻게 수십만의 삶을 갈아넣는지, 부정확한 정보와 오만한 판단이 어떤 재앙을 부르는지,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되었을 때 전장의 인간이 어떻게 무너져가는지, 이 모든 것을 침략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은 역사를 뒤집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임진왜란은 조선에게는 국난 극복의 역사이고 일본에게는 무모한 야망이 초래한 자업자득의 비극이며 명나라에게는 국력을 소진시킨 전쟁이었습니다. 하나의 전쟁이지만 보는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함께 놓고 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전쟁의 전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역사는 단 하나의 시선으로만 완성될 수 없습니다. 승자의 기록도, 패자의 기록도, 그 사이에 끼인 이름 없는 사람들의 기록도 모두가 역사의 조각입니다. 다양한 관점과 기록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그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고 전쟁이 아닌 평화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이 모든 희생과 고통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7년의 전쟁이 끝나고 바다를 건너 돌아간 일본군 병사가 품었을 그 질문이 4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의 숨겨진 시선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